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라인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말이죠,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존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소비자들에게 기업은 때때로 팬 서비스를 해요. 팬 서비스. 지들이 무슨 걸그룹도 아닌데 팬 서비스를 막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팬 서비스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을 텐데, 현대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현대의 대표적인 팬 서비스 차량은 벨로스터 N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 가격을 가지고 그만한 펀카를 어디서 탈 거예요? 그리고 참 그런 걸 보면 저희처럼 작은 이런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하는 회사도 어쨌든 이 시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속할 수 있는 회사인데, 이런 걸 참 배워야겠다.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뭐 돈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동차 리뷰 영상 조회수가 얼마 나오든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폭스바겐 투아렉, 제가 지금 타고 있는 V8 8기통 이 디젤 모델은 진짜 이 벨로스터 N과 같은, 그리고 모트라인이 이렇게 자동차 영상을 진짜 이거 뭐 돈도 안 되는 거면 진짜 막 사람을 막 갈아 넣어가면서 막 목숨 걸고 촬영하고 막 이렇게 고퀄리티의 영상을 이렇게 맨날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런 것과 같은 그런 팬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다. 진짜 민망하다. 다시 찍을까? 자, 그래서 오늘 폭스바겐의 팬 서비스, 이 투아렉 V8, 4000cc 디젤 엔진이 들어간 이 투아렉 V8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1억이 넘는 돈을 주고 폭스바겐을 산다 그러면 너 미쳤냐 라는 뭐 그런 의견들도 인터넷에 좀 이렇게 공공연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그분들의 의견은 일단 저는 그냥 쌩까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리뷰하면서 이 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항상 집착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악셀의 리스폰스. 그리고 그 악셀의 리스폰스는 결국에 사람이 내가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목에 힘을 줘서 악셀레이터를 눌렀을 때, 그때 결국에는 엔진이 돌고 미션을 거쳐서 TC를 거치고 디퍼렌셜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바퀴가 움직여서, 차가 움직여서 운전자가 차가 움직인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그 순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차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강력하고 부드럽게 처음에 움직여주느냐, 그리고 그게 우리가 실생활 영역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고급감, 편안함으로 다가오느냐, 그리고 비단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느끼기에 차가 굉장히 부드럽고 힘이 좋고 조용하고 그냥 한마디로 차가 좋네 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집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투아렉에 들어가 있는 이 V8 디젤 엔진은 솔직히 뭐 환경 오염이고 뭐고 이런 거 일단 다 띄워놓고, 뭐 디젤 진동 소음 이런 것도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다 띄워놓고 그 포인트에서 봤을 때 악셀을 내가 밟았을 때 처음에 2000rpm도 되지 않는 그 저 RPM 영역에서 얼마나 RPM이 빠르게 반응해주고 그리고 강력한 토크가 나오면서도 부드럽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차를 가성비로 따라올 수 있는 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시속 60km 정도, RPM이 1200인 상태에서 6단 고정해놓고 악셀을 한번 밟아볼게요. 80, 90, 100. 자, 방금 보셨겠지만 이 덩치 큰 무거운 대형 SUV를 그냥 RPM 1200에서부터 2000까지만 가지고 놀면서 60에서 100km를 60 to 100을 그냥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답답한 느낌 없이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거는 바로 이 녀석의 이 미친 토크에서 나옵니다. 디젤 차들의 특징 중 하나가 토크가 높고, 그리고 그 높은 토크가 굉장히 낮은 RPM에서부터 넓게 퍼져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토크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낮은 RPM에서부터 터진다는 게 그 디젤차의 가장 큰 강점인데, 지금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디젤차기 때문에 1000rpm 초반대부터 최대 토크가 터지는데, 그 최대 토크가 90이 넘어요. 90이 넘는 토크가 1000 초반 RPM부터
플랫으로 쭉 터져서 1250rpm부터 3200rpm까지 그냥 악셀에 발을 갖다 대는 그 순간부터 90 토크를 쓴다는 얘긴데 이 정도의 토크감을 느끼는 차는 사실 S600과 같은 그런 12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가솔린 엔진들 있죠. 그 각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들, 그런 엔진들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토크감을 지금 이 차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1250rpm부터 90 토크, 미친 거지.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 공차 중량 2.4톤이나 되는 녀석을 100km까지 끌어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대. 근데 이 제로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렇게 제로백을 뽑아내면서도 RPM을 높게 쓰지를 않아요. RPM을 높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악셀에 굳이 이렇게 발목 아프게 힘을 꽉 줄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자기가 알아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속을 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차를 편하게, 빠르게, 부드럽게 운전을 하기에 너무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냥 악셀에 살짝 발을 갖다 대고 있어도 그냥 그 90 토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악셀에 발을 아무리 살짝 갖다 대도 일단 1250rpm 이상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결과 지금도 그냥 1500rpm에 놓고 악셀에 발을 아주 살짝만 갖다 대도 굉장히 풍부한 토크감으로 부드럽게 차를 점진적으로 가속시키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미친 토크로 저 RPM으로 차를 이렇게 쭉쭉 밀고 다니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가뜩이나 여기 지금 ZF 8단, 가뜩이나 또 부드러운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변속 자체도 낮은 RPM에서 그냥 슬쩍 툭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변속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변속되는 타이밍을 몸으로 막 이렇게 좀 느낀다던가, 변속 충격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꿀렁거림을 느낀다던가 할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답답하지 않게 편하게 속도를 좀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발목이나 엔진의 이 귀로 듣는 사운드로 피로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RPM을 고RPM으로 올릴 필요가 없거든. 왜냐? RPM이 2000 이상으로 올라갈 일 자체가 많이 없거든. 그리고 제가 이런 엔진을 왜 팬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그 기억하세요? 구형 투아렉 시절에 이 굉장히 멋있는 이 투아렉이라는 차량을 홍보하는데 정말 그 지대한 공을 세운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투아렉이 그 보잉 747이었나 굉장히 큰 그 비행기 앞에 딱 서 있고, 비행기를 딱 끌고 가려는 그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때 등장했던 그 투아렉도 디젤이에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의 구형 버전의 엔진인데, 사실 요즘에 뭐 너나 할 거 없이 무조건 다운사이징 디젤은 버리는 추세, 그리고 무조건 가솔린으로 다운사이징 해서 터보 걸고 뭐 걸고 모터 걸고 48V 넣고 해서 에미션을 맞추는 데만 모든 브랜드들이 다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뜩이나 디젤 게이트로 미친 듯이 후드럭 까인 애들이 이 V8을 또 디젤로 신형을 만들어냈다. 이번에는 아우디에서 좀 메인이 돼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엔진이 아우디의 굉장히 많은 라인에 탑재가 되기도 하고요. 디젤 엔진이 SQ7, SQ8, 파나메라 이런 차량들에 다 들어갑니다. 물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요 녀석도 그 벤츠의 M256 엔진처럼 그 풍력발전 전기 터빈을 쓰는 모델이 있어요. 같은 EA898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하위 스펙이 들어가서 빠져 있고, SQ7이나 SQ8 같은 모델에는 또 그 전기 터빈이 들어간 이 EA898 엔진이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아니 아우디 폭스바겐 그 계열에 도대체 가솔린 고성능 엔진은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포르쉐에서도 다 쓰고, 아우디 RS 라인으로 들어가면 또 다 가솔린 고성능 엔진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6기통 엔진, 얘네가 가지고 있는 6기통 엔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S라인에 들어가는 고성능 엔진 정도는 뽑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굳이 8기통 디젤을 또 신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미친 토크감을 느끼면서 8기통의 부드러움, 물론 가솔린만큼은 아니더라도 6기통 디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부드러운 음색과 진동, 소음을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연비도 좋아. 고속도로 타니까 12, 13km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1억 이상 되는 차를 타더라도 기름을 막 고속도로에서도 막 5km, 6km 이렇게 먹어버리면 기름 들어가는 것도 짜증나거든요, 진짜.
지금 혹시 소리로 느껴지실까요? 이 팔기통의 사운드? 지금 이 차량이 공식 출시 가격이 1억 2천, 뭐 이걸로 할인받고 저걸로 할인받고 프로모션 받고 하면은 1억 초반. X5의 그 3000cc 디젤 모델보다도 지금 가격이 더 내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격에 1250rpm부터 90토크가 터지는 8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팬 서비스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전에 제가 6기통 디젤이 들어가 있는 투아렉을 리뷰하면서도 이거는 진짜 극강의 가성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극강의 가성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륜조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론 얘가 뭐 벤츠 S클래스만큼 뒷바퀴가 10도씩 꺾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얘는 5도밖에 안 꺾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형 SUV를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환경, 이런 주차장 환경에서 우리가 맨날 차를 넣었다 뺐다, 그리고 골목길을 비집고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도로 여건에서는 뒷바퀴 조향 옵션이 정말 그 돈값을 그 몇 배로 하고도 남는 옵션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투아렉 6기통 디젤 모델도 마찬가지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후륜 조향이 또 들어가 있고, 얘는 거기에 플러스로 하나 더, 이 녀석의 형제 차량이 뭐 카이엔도 있고 벤테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이엔과 벤테이가에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48V를 이용한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48V를 이용한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를 포르쉐에서 카이엔에 들어갈 때는 그거를 PDCC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짜리 되는 가격에 그 48V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를 여기 넣어 놓은 건데, 그 결과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의 그 고급스러운 승차감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차가 급격한 롤이 발생했을 때 한쪽으로 쏠리는 거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방지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 녀석은 공차 중량이 2.4톤, 거의 2.5톤에 가까워요. 이 2.5톤이나 되는 무게를 가진 애가 이런 식으로 꽤 깊은 코너를 감아 나가는데, 차가 좌우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이 무게 때문에 차가 힘들어하는 거를 운전자가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우디 e-tron을 리뷰하면서 제일 욕했던 것 중 하나가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데서부터 오는 불쾌한 승차감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무거운 무게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도 한쪽으로 하중이 너무 쏠려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아주 작은 요철만 만나도 그 요철이 더 차 안으로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불쾌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차량의 거동 자체가 너무 굼뜨고. 자, 뭐 갑자기 딴 얘기인데, 지금 이 길은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 차들이 쭉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반대편에서 어떤 미친놈이 내 차를 쳤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중앙선 침범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쏘카를 이용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그 등자에 12대 중과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자차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인생을 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쏘카 타시는 분들은 방금 같은 상황에 이런 중앙선 넘는 거를 굉장히 좀 조심하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저런 길을 다니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를 도는 동안 차가 한쪽으로 확 쏠려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쭉 쏠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방금 같은 저런 요철을 만나거나 하면 그 충격이 차 안으로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방지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얘는 지금 이런 깊은 코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런 뭐 도로의 요철을 피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갑자기 핸들에 타각을 주는 뭐 이런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포르쉐에 들어가 있던 그 녀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차량의 거동을
감지해서 저 48V로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되는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를 순간적으로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롤은 롤대로 잡고 승차감은 확보를 해주는데, 이게 그냥 무식하게 항상 스테빌라이저를 꽉 조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롤이 발생하고 요잉이 발생하는 그 상황을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처럼 방지턱을 넘을 때는 그냥 부드럽게 스테빌라이저가 풀려있는 상태에서의 승차감을 오로지 그냥 에어 서스펜션에 그 스프링이 고급스럽게 눌리는 느낌만 받으면서 또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다. 고속에서의 승차감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투아르기 가지고 있는 승차감에 대한 칭찬은 제가 그 6기통 디젤 모델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반드시 이 저속에서 뭐 급격한 코너를 감을 때나 갑자기 핸들을 막 이렇게 움직일 때나 그럴 때만 차량의 거동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고속으로 찔 때도 이렇게 위아래로 차가 이렇게 고속에서 차가 범프되는 상황에서의 승차감은 에어 서스펜션의 그런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그대로 느끼다가 진짜 만약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쳤을 때 급격하게 차선을 옆으로 꺾는다. 이게 사실 정말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정말 찰나의 순간. 방금 이 위아래로 떴다 떨어졌다 할 때 차를 고급스럽게 잡아주던 그 에어스프링의 느낌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롤 억제력이 좋을 거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에 대해서 큰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는 제가 리뷰했던 카이엔 터보, 지금 이 녀석보다 가격이 무려 2배 이상이 비싼 카이엔 터보를 리뷰할 때나 드렸던 말씀인데, 그 똑같은 시스템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지금 저도 좀 말하면서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물론 포르쉐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포르쉐에 들어가는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또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기도 하고, 포르쉐는 분명히 또 이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 승차감이 안 좋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고속주행 시의 안정감, 그리고 또 이 고속주행 시의 에어스프링 때문에 느껴지는 고급감은 충분히 사실 X5와 견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X5에는 없는 이 48V를 이용한 전자식 스테빌라이저와 후륜 조향까지 들어간 결과 이 미친 가성비와 팬 서비스가 완성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승차감이 뒷자리에서 느끼기에도 사실 굉장히 고급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또 이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타고 싶은 차를 못 타고 SUV를 타고 다녀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좋은 승차감을 느끼면서 다니라고 지금 이 차에도 걸려있는 저 뒤에 있는 저런 카시트,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진짜 그 독일 바스프에서 만드는 엘러스토플렉스 그 폼을 사용한 거기다가 또 그 겉에 원단은 또 그 라이크라 원단, 듀퐁의 라이크라 원단을 사용한, 거기에 또 유럽의 최신 어린이 카시트 안전 기준인 아이사이즈 인증까지 다 받은 그런 카시트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저렇게 좋은 카시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GV80 같은 경우에 제가 승차감으로 굉장히 많은 욕을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는데, 제가 GV80은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사람 머리가 계속 좌우로, 뒷자리에 타 있는 사람이 좌우로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뒷자리에 타봐도 차가 위에가 이게 롤이 계속 발생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 단순히 승차감이 하드하고 뭐하고 한 거를 다 떠나서 그것 때문에 뒷자리 타 있으면 멀미를 심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에어 서스펜션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결국에는 차에 롤이 발생하는 그 모든 순간을 계속 캐치해서 컨트롤 해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카이엔 터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상 영역에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급진 승차감을 느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거 뭐 장거리 운전을 해도 크게 피로감을 느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발목에. 지금도 1100rpm 1100rpm에서 악셀, 뭐 레드존이 3000부터였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불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자, 물론 아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이 주행보조 장치입니다.
이 차선의 중앙 유지가 안 돼요. 차선 중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이탈 방지 기능만 있고 중앙을 스스로 유지해주면서 가는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이 주행보조 장치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잘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투아렉 V8 디젤 디젤 V8이 진짜 웬 말인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녀석을 뭐 한 1억 1000, 1억 1000에 구매할 수 있다. X5 30D 엠팩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인 것 같고, 뭐 GLE보다도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들에 비해서 승차감 면에 있어서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엔진의 성능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더 낮다고 봅니다. 이 NVH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더 낮다고 봅니다. 다만 그들보다 하나 떨어지는 거는 바로 저 차는 도대체 무슨 차요? 라고 하는, 나는 분명 1억이란 돈을 주고 차를 샀는데 이 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는, 이렇게 도로에서 임팩트가 없는, 브랜드 밸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 옷으로 따지면은 이런 걸 것 같아요. 똑같은 뭐 100만원짜리 티셔츠를 사서 입더라도 나는 이런 비싼 브랜드를 입고 있어 라는 거를 꼭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런 용도로만 돈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똑같은 돈을 주고 티셔츠 한 장을, 100만원짜리 티셔츠 한 장을 샀는데 뭐 에르메스나 뭐 제냐 가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단에 그냥 티는 안 나더라도 내가 입었을 때 이 태가 너무 이쁘고, 그리고 내가 입었을 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나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옷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벤츠가 가끔씩 아무리 개 거지 같은 차를 만들어도 그 벤츠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는 그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거 하나 때문이라도 나는 벤츠를 사야겠다라고 하면 나는 그 의견 존중한다고. 저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라는 동물은 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차를 타보고 그리고 벤츠 GLE 뭐 350D나 400D를 타본 다음에 그 승차감과 그 엔진이 더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취향 따라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어쨌든 이 차는 브랜드 떼고 붙으면 이 차 가성비 따라올 수 있는 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확언합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생긴 게 투박해서 그렇지 저는 착좌감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장거리 운전하기에도 굉장히 딱 적당한 쿠션감과 적당히 몸을 좀 감싸주는 그런 시트인 것 같습니다. 이 15인치 디스플레이는 솔직히 처음만 우와 하고 그 뒤로는 쓸모가 사실 거의 하나도 없고 이 조작성만 떨어지고 터치 반응 별로 이렇게 빠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도 이 15인치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100% 다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멍청하게 중간에 팝업 창처럼 띄운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뭐 그런 포인트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차량인 것 같다. 자, 그래서 한 줄로 좀 정리를 하면은 벤츠나 BMW라는 브랜드 밸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셔라. 내가 5년을 탈지 몇 년을 탈지 이 차를 타고 10만 킬로를 탈지 20만 킬로를 탈지 모르는 그런 차량을 구매하는데 그 모든 시간에 있어서 이 8기통의 미친 토크를 계속 느끼면서 운전을 한다 라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포르쉐 2억 5천 막 3억 되는 카이엔 터보에나 들어가 있는 그 PDCC 옵션이 여기 들어가 있다,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서도 에이 설마라고 하면서 제가 차를 떠가지고 확인을 해볼 정도로 솔직히 좀 믿기지 않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 여기까지.